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대출 규제 철폐와 LH 아파트 하자, 마지막으로 탐욕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기업과 사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발 위기를 다잡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저우 또 이어서 선전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용에 관계없이 생애 첫 번째 주택 구매 시에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요. 왜 이제서야라는 탄식과 한편으로는 이제라도라는 안도가 시장에서 함께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위기의 중국 부동산 시장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이제 광저우 선전 대도시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수요 촉진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고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중국 하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부터 우선 연상을 하지만 사실 광저우 저쪽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심었다는 이 선전이 있는 광저우.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조금 다가왔던 곳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삐구이 위안이나 또는 헝따 이런 회사들의 본고장이 바로 광저우입니다. 또 광저우의 그 도청 소재지는 광주고, 그러니까 또 선전은 거기에 특구거든요. 자, 이 광저우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는 이 문제가 된 삐구이 위안이나 헝따 사태의 그 진원지에서 어떤 정책 조정을 통해서 사태를 한번 수습해보자는 그런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우선 중국의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규제가? 종부세 이런 거 없어요. 중국 부동산이 누구 겁니까? 정부 거예요. 사용권만 빌리는 거거든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것은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주택 행정 규제가 은행 대출 규제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주불초를 하면서 은행 대출을 막았단 말이죠. 집은 그러니까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투기 이런 용도로 집을 갖지 말라. 그게 2016년경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 발언인데, 그 교시에 따라서 이후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특히 2021년부터는 사실상 전면 지금 차단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 한 번도 주택을 마련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대출 규제에서 빼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광저우나 선전의 조처가 기존에 집을 샀던 몇 채를 샀던 지금 현재 집 소유만 없다면 바로 생애 첫 주택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이 사실은 아니죠. 생애 100번째 주택이라도 지금 현재 소유한 것만 없다면 생애 첫 주택으로 해가지고 금리도 깎아주고 대출 규제도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생애 첫 번째 임대가 아니어도 여러 번 임대를 했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임대하고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미국, 중국에서 임대는 사실상 소유나 마찬가지거든요. 장기간 하나 봐요? 100년 하면 우리가 100년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상 소유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는 임대를 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주인의 허가 없이 그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거, 이것을 전대라고 그러거든요. 전전세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그거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대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왜 부동산이 저렇게 정부의 성장 정책과 맞물렸냐면요.
모든 땅은 정부 소유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이 그 개인이 자기가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땅에 대한 100년치 사용권을 사야 돼요. 사용권을 팔아먹는 정부가 돈을 번단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더 벌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특히 부동산 상승하면서 돈이 많아졌고 그거로서 인프라를 많이 깔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투기업자도 좋았지만 지방 정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성장의 기반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커지고 이제는 중국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집을 소유를 어느 정도 그 자기 집을 갖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신시장이 안 커지는 거죠. 그 와중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주불초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 하면서 은행 대출을 콱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로는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거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집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국이라도. 그렇습니다. 앵카님하고 몇 사람 빼고는 집을 은행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박사님.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대출을 깬다 그런 면에서 방주불초에 따라서 투기 아닌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이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방주불초 이론에 따라서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애 첫 구매자만 대출해가. 그리고 거기만 금리해주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차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부동산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은 지금 B구의위원회나 헝따가 만드는 집이 안 팔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속 못 사니까. 생애 네. 첫 주택이 아니라면 집을 아예 못 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부동산 사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빵주 뿌차오가 불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빵주 뿌차오를 저주하는 글들이 중국 신문에 보면 아주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위기의 진원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진핑의 빵주 뿌차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빵주 뿌차오의 금단의 벽을 풀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애 첫 주택은 대출을 받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직장 취업도 잘 하기 어려운 중국에 지금 청년 실업률도 높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중국 우리보다 더 심하죠 지금. 그런데 대출해준다고 집 살 수 있습니까? 대출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광저우와 선전에서 이것을 풀었다. 그런데 이것 푼 조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동안의 중국의 대출 규제는 은행의 무슨 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LTV, DTI 이런 가정 조처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단의 벽이라는 빵주 뿌차오의 한 부분이 흘렸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기 체면은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대출은 풀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팔았던 한번 샀다가 판 사람 현재 주택만 없다면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면 빵주 뿌차오의 명분도 살리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가져가겠다. 예, 그런 면에서 금단의 벽이라는 대출의 어떤 그 큰 어떤 기류 이것을 이게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고 이제 일부에서는 뉴욕 정시, 상하이 정시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전문가 분석은 자기 다 어떤 이론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정권 부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중국의 빵주 뿌차오로부터 시작된 그 많은 부동산 규제에 하나의 어떤 기류 변화 이제는 다른 분야에도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대신호탄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좀 변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당장 증시가 반응 안 했더라도 뭐 시차를 두고 그럼 반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중국 증시에서도. 지금 정권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부동산 시장에 일단 그 수요를 좀 정지시켜서 좀 사라. 그러니까 뭐 투기든 아니든 뭐 산다는 게 사용권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임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치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동산을 좀 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비구이안도 물건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시도 반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얘기 오늘도 상세하게 짚어봤는데 다음은 국내 부동산으로도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자의 근심이 커진 가운데 철근만 부실한 게 아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모두 합쳐서 25만 건으로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물론 이게 뭐 중대 하자뿐만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하자까지 포함해서 좀 늘었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하자들이 있을까요? 예, LH가 지은 좀 부실 공공 아파트를 흔히 순살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뼈가 없다, 순살이다. 예. 네. 예, 고기는 순살이 참 맛있고 먹기도 좋은데 집은 그러면 안 순살에 되죠. 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를까 걱정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봤더만은 철강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자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철강이 있건 없건 LG가 그 발주한 아파트에 그 시공상의 하자가 굉장히 많았다. 하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가 오면 물이 샌다는 거. 대표적이죠. 그것은 누수. 집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물이 새면 그 수영장 같은 이런 자 그런 그 집들이 많았는데 저 국회 보고서를 보니까요. 최근 5년간 무려 LH 아파트에서 하자가 몇만 건요? 25만 건. 25만 건. 숫자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5년 동안 25만 건인데 네. 5년 동안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예, 5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전에 보면요. 한 해 1,000건, 2,000건 있다가 갑자기 뭐 10,000건, 10만 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하자를 보는 기준, 과거에는 좀 뭐 웬만한 하자를 하자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으로 이제 일반 하자도 같이 하자로 집계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일반 하자든 중대 하자든 집이라는 것은 정말 안식을 하고 또 내일의 미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서 비바람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든지 또 층간 소음이 아주 심하다든지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5만 건이라는 자 LH 아파트는 사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동원까지 해가면서 서민들에게 안정한 주택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만든 건데 거기서 25만 건이나 하자가 생겼다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근데 문제는 그 하자를 일으킨 회사들이 다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LH가 발주를 했고 시공사도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돼서 만들었는데 한화건설이 불명예 1위로 꼽혔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자는 LH의 책임보다도 시공사의 책임이 더 커요. LH가 실제로 발주를 지었으니까. 했고 네. 짓기는 이제 시공사들이 지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표를 한번 보세요. 1등 한화건설입니다. 한화건설인데 한 세대당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LH의 공공아파트 조사 대상. 세대당 11건이 넘었어요? 세대당 11건입니다. 물론 5년간 누적이죠. 5년간 11건이라면 1년에 2번씩은 평균이니까 많은 집들은 1년 내내 하자 고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등이 두산건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을 한때 거의 부도의 위기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산그룹에 있을 때도 하자가 많았고 지금은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도 많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그다음에 가운데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금 2등입니다. 2등.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DL건설이라는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대림인가요, DL이? 대림입니다. 대림을 DL로 이름을 살짝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저게 반포에 가면 아리팍이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뭐 제일 비싼 아파트. 아크로 일부 거기는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LH 아파트를 지으면서는 저렇게 하자를 많이 냈다. 실력이 없었으라기보다도 성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성의가 없거나 자재가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참 그 가슴 아픈 대목이죠. 자, 한화가 어떤 회사입니까? 한화. 지금 우주를 가는 회사지 않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집 하나 제대로 못 짓는 회사가 우주 가면 그 우주선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이야기 국내외 소식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식품업계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품 가격을 올린 주요 식품 업체들이 올 상반기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기업의 탐욕이 불을 지핀 물가 상승,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뭐 원자재 값 인상 때문에 못 버텨서 제품값 올린다고 이제 식품업체들 다 올렸잖아요, 가격을. 뚜껑 열어보니까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요. 2분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우리나라 식품업계들이 너무 가격을 많이 올린다. 원자재 값이 올랐지만은 원자재 값 올린 것보다도 가격을 더 올린다. 훨씬 올렸다. 네. 해서 좀 여러 가지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뭐 정경련 같은 이런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원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기업체 수지는 기업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분기하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는 훨씬 더 좋지만 2분기를 합한 걸 보면요. 농심 가격 라면값 올리는데 1등으로 앞장섰던 농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03%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원가가 올라갔으면 영업이익이 저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물론 경영혁신을 해서 경영을 잘했으니까 이익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경영을 잘했을까요? 원가가 올라갔는데도 결국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원가보다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올라간 게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저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남겼으니까요. 예. 롯데 웰푸드 돼지바라는 그 아이스크림 가격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못 내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상반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87%, 혜태, 저 빙그레하고 같이 한 혜태 75%, 풀무원 33%, 삼양 31%, 동원 F&B 30%. 2분기만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상반기에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요. 오리온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 롯데 칠성음료, 오뚜기, 농심, 혜태제과, CJ 제일제당 순인데요. 바로 이런 이제 면 때문에 바로 탐욕 인플레 기업들이요. 원가가 올리면 원가 플러스 뭐 이유는 몇 배로 올리는 이런 것은 그리드가 탐욕이거든요. 뜻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를 올린다. 이런 지적이 숫자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 추경호 부총리가 그나마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라면 값이 조금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추경호 부총리도 약했다.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해야 된다. 방향은 옳았지만은 왜 강도 높게 못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부는 뭐 아주 이제 비인기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내리거나 혹은 뭐 양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꼼수의 행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